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광현 앵커의 휴가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다시 한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정치권은 여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논의 그리고 국감장 소식까지 잠시 후 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불러서 퀵배달을 의뢰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었습니다. 이 밖에 마약 봉지를 삼켜서 밀반입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마약 보도, 전문가에게 최근 마약 사태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북한이 최근 2주간 7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 데 이어 어제 또 한 번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핵전략 무력의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발사된 미사일 두 발은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과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1만 234초, 그러니까 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서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작전 운용 체계의 신뢰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 결과에 만족하면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실전 준비 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김 위원장이 이번 발사는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명명백백한 경고이고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자 과시라고 의미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자리에서 그 어떤 군사적 위기와 전쟁 위기도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할 수 있게 핵무력의 운용 공간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방위력 강화는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혁명 방침이라면서 국가 핵전투 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군 당국 어제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면서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정보 감시 능력의 노출 등을 고려해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그러면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도 현재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긴장감을 가지고 관계 부처들과 협력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제재를 강화해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일 3국 합참의장이 오는 20일 미국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일 합참의장 회의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으로 북한에 잇따른 도발과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 능력과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하마다 방위성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실어 공격하는 데 필요한 소형화와 탄도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일본 중의원 연합심사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으로 하마다 장관은 반경 능력을 포함해 속도감을 갖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강경한 입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칙론을 거듭 밝히면서도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확장 억제 관련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 이틀 전 전술핵 관련 답변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죠?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약식회견에서 전술핵 관련 질문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번에도 전술핵 재배치, 또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핵 공유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가능성이라는 말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약식회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안보 사항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여권에서 전술핵 배치 관련 강경한 입장이 쏟아지는 가운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도 풀이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받아치는 일종의 대북 메시지이자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전술핵 배치는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며 가장 가능한 건 한미 확장 억제 안에서 최고의 방법을 찾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모든 수단,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문제도 좀 살펴보죠. 오늘 윤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네, 윤 대통령은 약식회견 모두 발언에서 먼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기준금리도 상향 조정됐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가계 채무자, 기업들의 재무적 공통이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용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위기는 과장돼도 방치돼도 안 된다며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기는 과장돼도 안 되고 또 방치돼서도 안 됩니다. 늘 거기에 알맞는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가 실물 경제를 아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고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실물 경제 추진 전략과 점검을 대통령이 주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라는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소비, 지출 행위, 기업에서 필요한 투자 행위는 정상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국민에게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만간 금융당국이 신용대책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고 실물 경제 점검에 대해서는 경제팀에게 주문이 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적시해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괌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한국 공군이 같이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간의 협력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며 우리 전투기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논의보다는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방식이 조율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지난 5일 새벽에 발사한 에이테킴스 전술지대지 미사일 2발 가운데 한 발은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에이테킴스 사격은 현무 투시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이 기지 안에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50분쯤 뒤에 실시됐는데 군 관계자는 탄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명중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 여야의 안보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오늘은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의 국감에서 여야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안보 공방 격화하고 있는데 오늘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여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다며 대책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TF 구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문재인 5년의 사기극, 위장평화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휴지 조각이 된 만큼 한미 두 나라가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여권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당장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여당이 불리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유지가 절대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국감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상임위 10곳에서 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권 복구 등의 시행령이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국감에서는 어제 민주당의 감사원 고발과 김건희 여사 수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여당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했던 발언을 끌어와 전 위원장을 엄호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에는 감사원의 표적감사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어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거쳐 사실상 단독 처리한 양곡처리법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오후에는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에 윗선 압력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남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 경찰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이준석 성접대 의혹은 작년 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해서 시작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받은 혐의는 두 번의 성접대와 직접 연결된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알선수대, 그리고 이 전 대표가 관련 의혹을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증거인멸과 이 의혹을 알린 사람들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입니다. 경찰은 앞서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알선수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두 가지 혐의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이 중에 무고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 즉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작년 말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이 오히려 무고죄, 그러니까 거짓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무고죄를 인정했다는 건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걸로 해석돼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에도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룬 채 공소 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라고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무고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경찰이 성상납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걸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된 데다 성상납 의혹까지 경찰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지칭해 퇴장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오늘도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18 평창올림픽 당시 가장 존경하는 한국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전 세계에 공포했는데 신영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도 거둘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막말 극우 유튜버라고 비판하며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김 위원장을 임명한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김문수 위원장이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언 논란은 신문을 통해서 받고 대통령실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오전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인데요.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피살 공무원 유족 역시 오늘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서 전 장관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군의 감성 정보 같은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유족에게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군의 대응과 정부 차원에서 고인이 자진 월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군 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수집된 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민스에서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했을 뿐 원본은 남아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설책을 찢었는데 여러 권이라고 해서 안 찢은 게 되는 건 아니라고 애둘러 반박했습니다. 원본이 남아있는지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미 자진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에 맞지 않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군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했다면 위법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나온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는 서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서 서 전 장관을 비롯한 여러 피고발인의 집과 국정원, 해경 같은 기관들을 압수수색했고 실무자들을 조사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생성된 안보 문건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 전 장관 소환을 계기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고발인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별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 이대준 씨 유족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가 곧바로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경찰에 넘길지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다수 정부 부처가 유튜브 등 SNS 공식 계정을 통해 활발히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직은 장관 관련 영상이 전체의 절반이나 돼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가 우리 외교부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시장이에요. 잘 파는 데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관들이 직접 정책을 홍보하고 친근함을 어필하는 정부 부처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과거엔 실무진이나 게스트만 참여하는 수준이었지만 장관이 출연하는 영상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YTN 취재진이 올해 정부 18개 부처에서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린 영상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관 관련 영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외교부로 전체 영상의 55%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48%를 차지한 법무부였는데 한 달 내내 한동훈 장관 영상만 잇따라 10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뒤를 이어 각각 20%와 17%, 16%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전후를 비교하면 여야 구분 없이 대체로 기존 장관 영상 비율이 높았던 곳은 계속 높고 낮았던 곳은 계속 낮았습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있는 부처에서 장관 영상 비율이 대체로 높았고 한동훈 장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장관 영상 조회수는 수십, 수백 회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때 32%, 박범계 전 장관 때 50%, 한동훈 장관 때 64%로 전임 장관들 역시 장관 영상 비율이 높았는데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는 일체 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매주 뉴스 형식으로 장관 동정을 소개한 통일부나 전임 장관이 출근길에 한 말을 여러 차례 올린 법무부 등 일부 부처 영상은 장관 동정이나 해명에 치우쳤습니다. 장관의 행보는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모든 장관 관련 영상이 개인 홍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계정의 장관 영상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건 자칫 좋은 정책의 취지마저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일부 정부 부처의 장관 홍보 영상이 과도하게 많다는 YTN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개인 홍보 행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입장문에서 한 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장관 개인 홍보를 위한 행사를 일체 기획하지 않았고 공식 일정인 브리핑 등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제 관련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거라며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워낙 대외 악재가 많은 탓에 물가 안정이 아닌 경기 둔화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서 제시한 주된 근거는 높은 물가였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5%대 고물가가 이어질 상황에서 높은 환율이 물가를 더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오자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를 상당 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위험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점이 하나고요. 문제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영향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됩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설비 투자 지연, 축소를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소비 감소도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씀씀이는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라던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만큼 내수 소비가 살아나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하향되면서 그렇다고 물가가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주요국의 긴축 기조, 치솟는 환율 등 대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져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물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빚을 낸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라며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난 8월 3천억 원이 늘었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건데 1년 전에는 6조 4천억 원 증가였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짚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8월 1조 6천억 원 증가했다가 9월에는 9천억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저소득 다중채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밤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11월 초 미국 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경기 태세를 한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 매입 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집행하여 적시 재가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2,200선이 무너져 전 거래일보다 39.6포인트, 1.8% 내린 2,162.87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700억 원, 외국인이 1,900억 원 이상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2,900억 원 넘게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은 20.08포인트, 2.99% 내린 651.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4원 오른 1,431.3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이죠.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서울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에 산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아직 등산로 입구에 토사가 쌓여 있는 등 복구는 제자리 걸음이라 큰 비가 내릴 경우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 폭우가 내린 지 2달이 지났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대모산은 지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초토화된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2달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산 위쪽에서 내려온 나무 토막과 바위들이 잔뜩 쌓여 있어서 등산로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돌덩이와 나뭇가지들이 엉켜서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달 가까이 등산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시민들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기 바닥도 뜨고 놀던데요. 그 이제 여름에 그늘에 물도. 근데 이게 폐허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뭐 장애물 같고 등산로가 아니라 장애물이죠. 이게 저거 갖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좀 복구 좀 됐으면 저희는 좀. 대모산은 지난 8월 폭우 당시 산사태로 토사가 등산로 입구까지 밀려 내려왔지만 2달이 넘도록 복구 작업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피해가 너무 크고 설계나 심사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오는 12월부터 정식 복구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복구를 위한 공사를 발주해 이달 말부터는 임시 통행로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사가 대모산 아래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안전조치라고는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과 테이프가 전부입니다. 특히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3차선 도로도 있어 자칫 큰 비나 태풍이 오면 추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1년 전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우면산 산사태의 경험이 있는 만큼 피해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개포동에 있는 대모산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북한에 잇따른 도발 속에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국감장 발언은 장외전으로 이어졌는데요. 김수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이 전술핵 재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핵화 합의 카드 꺼내들었는데 여당을 중심으로 있는 그 전술핵 재배치론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 네, 뭐 이런 그 상대 도발 국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특히 강원으로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인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그리고 그런 정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대북 강경 노선을 좀 일관되게 걸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좀 건너가기 어려운 강이었던 것이 한국의 핵 문제거든요. 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전술핵들이 이제 철수를 한 다음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런 목소리가 없진 않았습니다. 독자 핵무장부터 해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동안에 조금씩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안보 측면에서 보면 그 비핵화 합의 파기라는 카드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여당 사령탑이 먼저 꺼냈다는 것, 이 부분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추진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라든지 지금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든지 이거 이전 상황으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상 그러한 주장을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정견만으로 이제 꺼낸 얘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기존의 과거 정부와도 다른 어떤 강한 한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현 정권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과정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어떤 그러한 이제 배경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북한에 뭔가 강한 한방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뭐 백가쟁명이에요. 지금 당권 주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상황이 이제 그래서 조성된 것이다라고 보는데 일단 이 온도 차이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뭐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NPT 체제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은 자체 핵무장까지 가는 거는 무리한 얘기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는 그걸 파기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상황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도 그렇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결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실과 좀 코드를 맞춰가는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이에 대한 또 기자들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뭐를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 나오면 여러 번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일축을 했습니다. 그때와는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나온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확정된 것은 없다 이고 또 굉장히 원론적이고 느슨하고 모호한 그런 답변입니다. 어떤 뚜렷한 주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대선 주자 때 피력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선을 그었는데 지금은 선을 긋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좀 여운을 남기겠다, 여지를 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대선 주자 때도 말끔하게 정해졌던 건 아닌 것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도전을 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무렵에 이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 좀 혼선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도 확인했을 거예요. 미국 정가에서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선 가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유승민 당시 후보하고 TV 토론을 할 때에도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런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독자 핵무장 이런 주장들이 예를 들면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국민의힘 당시의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들, 뭐 단적으로 당시 정책위원장이었던 위의장이었던
원유철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주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핵무장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사실 이건 잠재적으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핵실험을 또 재개되는 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예전 같았으면 핵실험 한번 터지고 나서 핵무장, 핵공유 얘기가 나왔다면 지금은 터지기 전에 일단 던져보자. 이렇게 좀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게 전반적인 여건의 기류고 그 여러 기류들을 조금 뭉뚱그려서 가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대응에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유동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러한 대통령실의 기류 여당 쪽과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전략적 모호성 이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호하다기보다는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앞서 대선 기간의 경우에는 이게 이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뭐 생전 처음 우리가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 쟁점화된 내용인데 근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따라붙는 반론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둘째, 결국은 전술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걸 꺼내드는 게 아니고 미국 거를 가져오는 것인데 미국이 여기 동의하겠느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선 기간에 선거 기간에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하면은 마치 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선 기간에 이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닥친 상황은 어쨌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거고 그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당하는 뭔가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당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핵에는 핵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핵무기를 꺼내 들었을 때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상대가 함부로 핵을 꺼내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핵무기 억지로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여당에서도 나오고 대통령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 거거든요. 다만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미국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겟돈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도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당근과 채찍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특히 러시아하고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하고 멀지도 않은 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하는 이런 액션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외교 전략이나 이런 걸 전제해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꼬일 수 있는 대목이 되거든요. 여기에 원론적으로도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핵을 확산시키는 게 아닙니다. 핵을 이제 확산시키지 않는 방향 아닙니까? 비확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용인해 줄 리가 없는 그러한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라고 들고 나와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거절이 된다거나 새로운 한미 간의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 실현 가능성이 이제 낮다고 보시는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순환적 배치라든지 상시 배치라든지 이런 뭐 어느 정도의 반대안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오늘 보도가 몇 가지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핵항모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핵 전략 자산을 예를 들면 괌이라든지 한반도 인근에 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시 배치,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하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알려졌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단계 낮은 거죠. 실제로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이제 유사한 어떤 방안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잘 협의를 하면 그러한 방안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게 미국도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자산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함부로 막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심지어 자체 핵무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통령실이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당이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현장 발언 한번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다음 달 4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4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독 양국 관계의 발전과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에너지 위기 대응과 같은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우리와 자유, 인권, 법치라는 가치를 네, 다음 달 4일에 한독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문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강릉 낙탄 현장 방문을 했는데 군 당국이 이 사고를 좀 축소 은폐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저는 아직까지 그 규명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낙탄 이후에 군 당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속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고 직후에 현장에 갔었는데 쇠사슬로 그 현장에서 이제 군에서 봉쇄를 해놓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대목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군의 태도, 정무적인 감각까지를 포함한 태도일 것인데요. 사실 이 낙탄은 어떤 뭐 고의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전에도 이제 현무 미사일 발사를 할 때에 뭐 수초 만에 바다로 떨어진다거나 불발이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주민들을 이 공포에 떨 정도의 그런 가까운 그 거리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초유의 일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뭐 오늘 보니까 그 군에서는 민주당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지적하고 있는 은폐, 축소 이런 지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던데 사실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에 앞서서 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이 사실 11시간 정도 떤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공세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군에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이 꽤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윤 의원과 김문수 위원장 오늘 장외전까지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영복 선생의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고 김일성 사상을 자기 사상으로 하는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당시에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김영남 북한의 김여정을 앞에 두고 세계 약 한 100여 개국 정상을 앞에 두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김여정과 김영남 앞에서. 그것은 뭐 김일성주의자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람은 무조건 김일성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으니 종북 김일성주의자다. 이게 요지거든요. 이게 대명천지에 가능한 논리입니까?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위원장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사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어제는 그래도 조금 사과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장외전에서는 조금 더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것은 김일성주의자다. 이 논리 전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과를 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쓴 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뭐 이런 운동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정권 핵심부에 진출을 해서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과거에 쓴 글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가 잘 안 되고 이러니 내가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그것도 이제 여야 협의를 해가지고 사과를 했던 거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사실은 국감을 잘 넘겼어야 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는 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존경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일성 주의자다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떤 의도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굉장히 그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지금 논리적으로 상당히 이 논리 중간 다리를 다 점프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근데 신영복은 김일성 주의자이다. 그러므로 존경한다는 사람도 김일성 주의자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영복 선생이 정말로 김일성 주의자냐? 이것도 공식적으로는 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통역당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 맥락도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 본인이 뭐 명확하게 뭔가 해명하거나 밝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지금과 같은 2022년에 국회에서 신영복 선생은 김일성 주의자이냐를 따지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 김일성 주의자를 따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상당한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개인 차원의 활동이나 또는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혼자 생각하는 그런 것에 그친다고 하면야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경사노위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국회에서 막 얘기를 다들 말리는데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인 것이고 그 직책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어제 국감장보다 단호해졌는데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굽힐 생각 없느냐, 굽힐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저는 민주적인 경쟁과 토론의 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태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한쪽의 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싸움이라면 싸움이고 경쟁이라면 경쟁인데 거기도 규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김일성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현 윤석열 대통령은 그 김일성주의 집단하고 선거에서 굳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하나 생각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에게 예비비를 구걸해서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같이 한 사회에서 민주적으로 공존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진보 보수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두둔하려는 모습을 보이던데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사실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이 보수와 극우가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그 분리를 이뤄내는 거거든요. 민주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일 텐데 특히나 이런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안 돼 왔습니다. 민주노총도 불참을 해왔었고 그럼 이 세력들을 아울러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자리에 김문수 전 의원이 적임자인가 이 부분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뭐 총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위원장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보도된 사실이나 이런 걸 보면 2019년에 자유한국당에서 과거에 이제 그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등등이 모여서 보수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제 연사로 김문수 당시에 전 지사를 불러서 한 말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지금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싸우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김무성 전 의원한테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주를 1000년 동안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향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고 이런 이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느냐, 임명을 했느냐. 무슨 생각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는 해줘야 되는 이 수준이다. 이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 그 토론했던 장면을 보면은 김문수 위원장이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권성동 의원도 있고 했는데
이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만하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얘기 그만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만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기 소신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모양새는 좀 좋지 않았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어제 국감 자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김문수 위원장을 이 위원장이 퇴장시키니까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서 같이 퇴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배경과 이유는 뭐냐? 결국 대통령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래서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겠느냐?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실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늘 김문수 위원장 스스로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과연 또 다른 설명을 내놓을지 아니면 또 확고한 입장을 밝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해당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이 지금 소환 조사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먼저 김시민 평론가님. 네, 뭐 장관의 소환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어떤 고비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수사 흐름을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고 예.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선의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라든지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윗선이 어디인가 이 부분은 예. 자연스럽게 파고들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남아있는 것은 당시 청와대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장관도 장관이지만 또 장관들 간의 어떤 안보 관계 장관 회의도 있겠거니와 그 윗선에 뭐 국가안보실이라든지 대통령 쪽 이쪽으로 더 들어가는지가 또 남아 있을 뿐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큰 일은 아니다. 서욱 전 장관의 소환 자체는 이미 뭐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라고 봅니다. 예상되는 절차라고 하셨고 국가안보실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견하셨는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것들의 보고 내용을 뭐 삭제를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러한 삭제 정황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이제 이 피살되신 공무원이 월북을 했다라는 정황으로 몰고 간 거다라는 어떤 증거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비슷한 내용이 있는 국정원 관련 그리고 당시에 청와대 관련 수사를 당연히 타고 올라가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이제 목전에 다다른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사를 잘 해서 정말 이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치적 논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수사거든요. 예. 검찰이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죠. 감사원이 감사를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아는데 중간 조사 결과를 막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그런데 역대 사건 중에 이렇게 감사원이 이런 사건을 중간 조사 결과를 이런 시점에 막 검찰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아마도 그 내용은 전 정부가 월북몰이를 한 게 맞다라는 게 될 것이다라고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지금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수사가 어떤 결론으로 치닫든 간에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냐 너무 지금 우려가 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견된 절차이기도 했겠지만 정치적으로든 어쨌든 논란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 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지금 반환점 돌고 있는 국감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국감장에 등장했던 대똥이가 올해 또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잠깐만 좀. 얘가 원래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대동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 양탈을 쓰고 자꾸 이렇게 양미 속에 가서 이상한 거 많이 뺏어 먹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먹더니 이상한 냄새를 풍겨서 제가 대동에서 이름을 대통이 아니고 대똥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이번에 또 나온 이유가 제발 좀 나 다시 한번 좀 데려가 달라.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새 이 양도구육 아닙니까? 양의 탈을 쓰니 불독. 이 양도구육이 오용되고 있다. 우리 대똥이 미워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임의로 또
뺏어가지 마시고. 송석진 의원님, 마이크를 지금 위원장으로서 그거 꼭 올려놓고 하셔야겠습니까? 그 양도구역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 어쨌든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사실? 자, 그래 제가 설명드릴게요. 권익위원장님, 네.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가 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권익위원장님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신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가 원래 대장동 사태를 제가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소품이에요, 지난 국감 때. 그런데 지금 새만금 해상 풍력을 보면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전현희 권익위 판 새로운 이 대장동 사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저 태양광 일단 그 사연은 제가 전혀 권익위원장으로서 보고도 받은 적이 없고요. 결재하고 네.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이번 정무위에서 제가 네. 오늘 위원장님, 처음 잠깐 이거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위원장.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시점에서 양도구역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대통령이 오랜만에 보는데요. 작년 대장동 사태 때 국감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사실 그때 시민들이나 누리꾼들이 대장동 사태 풍자를 하는 여러 가지 기발한 그런 게시물들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단연 가장 재미없는 것이 대통령이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노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걸 또 들고 나와서 이제 또 다른 사안에다 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제기한 문제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은 있습니다. 좀 기사들을 살펴보면 뭐 태양광 사업에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사업자 측을 대변한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제도 개선 이행률 이런 것들이 전현희 위원장 이후에 떨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적들을 그냥 하면 될 것을 괜히 저는 불필요한 소품을 동원해서 논란이 다른 데로 새는 쪽으로 기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그렇게 좋은 평가는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무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성상납 혐의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송치했다기보다는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할 송치 예정이다. 방침이다 이제 이런 네. 건데요. 그러니까는 무고 혐의라는 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을 과거에 받았다라는 내용을 유튜브를 운영하는 어떤 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무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무고임을 판단을 하려면 그러면 실제로 성상납이 이루어진 이 문제가 있었느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따져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대응하는 건 무고가 맞다라는 거는 결국은 성상납이라든가 이런 사실관계는 있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겠죠, 경찰은. 예. 근데 이것도 제가 앞서도 이제 이런 정치적인 사건들은 논란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서울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왜 유튜브에서는 이 법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경찰 수사가 잘못됐고 뭔가 의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판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할 것 같아요. 이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총선 전에 그러면 이 관련 재판, 성상납과 관련된 재판의 결과, 만약 기소가 되면 재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이걸 근거로 해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린 거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지금 가처분 걸어놓은 거에 대해서 다 본안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를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해서 끌어내리고 비대위를 만든 거에 대한 그러한 재판에서의 결론, 이런 것들이 최소한 1심 수준에서는 결론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선거에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될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를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질 텐데,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경찰 검찰 문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송치가 된다고 해도 검찰에서 기소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무고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상납 유무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했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검경의 처사와 무관하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맞닥뜨린 부분은 이게 하나의 사법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법 리스크인데 사법 리스크가 법정에서의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감정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에서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할지라도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지금까지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허점들이 있었어요.
그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부분들, 그 점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남도는 가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남 장성에는 만발한 10억 송이 가을꽃이 강변을 물들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가을꽃 축제를 오선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황룡강 일대가 물감을 뿌려놓은 듯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코스모스와 백일홍, 핑크뮬리 등 가을꽃 10억 송이가 깊어가는 가을을 알립니다. 만개한 꽃들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바람에 춤을 추듯 살랑입니다. 이곳 황룡강을 따라 만발한 꽃길은 축구장 28개 크기로 길이만 3km가 훌쩍 넘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으며 꽃향기에 푹 빠져듭니다. 꼬마 열차를 타고 꽃길을 달리는 표정은 가을 하늘만큼 화창합니다. 강변 따라서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알록달록한 코스모스랑 국화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져 있어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힐링도 되고 그리고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던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장성군은 다양한 빛깔의 가을꽃 정원을 추가 조성해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쉼이라는 주제로 누구나 오셔서 쉬어가고 힐링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연도 많습니다. 체험거리도 아주 많습니다. 화면 야경도 정말 멋있습니다. 즐길 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풍성합니다. 장성 황룡강의 흐드러진 가을꽃 축제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까지 직접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신혜성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탔고 동석한 지인은 뒷좌석에 탄 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동석자를 내려준 뒤 근처 편의점에서 내렸고 이후 신혜성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 2교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본호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미용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 안에 있던 70대 미용실 원장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운전자 김모 씨가 주차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오나무배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공장 주인이 손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과 내부 기계 등이 타 1억 4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6년 동안 교제한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말싸움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킬레스건을 흉기로 절단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용산구에 있는 주택에서 숨진 50대 남성 A씨의 몸속에서 마약이 터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의 사망 원인은 엑스터시 급성 중독으로 알려졌는데 뱃속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봉지 79개가 터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가 태국에서 돌아오면서 몸속에 숨겨온 마약 봉지가 터지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 가던 오토바이를 무작정 멈춰 세우고 이른바 묻지마 퀵 배송을 의뢰한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이 건넨 쇼핑백에는 다름 아닌 필로폰이 들어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마약 운반 수법입니다. 네, 경찰은 현재 이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이 범행 장면이 담긴 화면을 확보했는데요.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낮 서울 동대문구 골목길입니다.
대로변으로 나가려는 오토바이를 향해 한 남성이 손짓합니다. 멈춰선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잠시 얘기를 나누더니 승용차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음식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붙잡고 다짜고짜 퀵배송을 의뢰한 겁니다. 남성들은 이곳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테이프로 감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어떤 건장한 남성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아저씨 킥도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물건을 주는데 물건이 너무 허술해 보였어요. A씨는 배송비 3만 원을 요구했고 이 남성들은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해 쇼핑백을 경북 경주로 붙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미심쩍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행 버스에다가 이 물건을 실어달고 송장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과연 3만 원 주고 빠르게 킥으로 보낼 만한 일인가? 그때부터 이상했었어요. 결국 터미널에 도착한 뒤 A씨는 쇼핑백을 열었고 흰색 가루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박스 테이핑도 허술해서 뜯어보니까 여자 속눈썹이 나왔어요. 그 안쪽에 하얀색 가루가 나왔던 거죠.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흰색 가루는 필로폰 10g으로 확인됐습니다.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나 택배를 이용한 마약 운반은 있었지만 이처럼 묻지마 퀵배송은 처음 알려졌습니다. 길 가던 사람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퀵배송을 맡긴 남성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마약 운반을 의뢰받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마약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도 이미 오래전인데요. 심각한 마약 확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서 리포트 같이 보셨지만 길 가던 배달 기사님한테 그냥 바로 마약을 운반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새로운 운반책 혹은 이 운반책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유통 경로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뭐 던지기 수법이라든가 예.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나가는 그 퀵 배송 기사를 예. 무작위로 선발해서 네. 거기서 이제 좀 전달해달라 이런 수법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전부터 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분이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것을 뜯어보니까 예. 안에 이제 여자 눈썹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필로폰이 10g이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경찰이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밝혀진 것이지 만약에 그냥 이분이 그냥 갖다 줬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범죄의 운반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약이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YTN 취재진이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이번 사건 인근에 있는 건물 정화조에서 주사기가 여러 대 발견됐고요. 또 건물에 사는 주민이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다 이렇게 자수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장소가 뭐 마약 유통과 공급의 어떤 거점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그 필라델피아 좀비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그게 2022년 그 지금 현재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 가지고 마치 이렇게 좀비 같은 모양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이 마약 주사기 수거통이 있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이 마약 중독에 있어서의 그 어떤 엄혹함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갖다 이렇게 만약에 보낸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통계를 본다 하더라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대검에서 마약류 사범 단속이 2021년 1월에서부터 8월 달까지 1,688명을 근거했는데요. 네. 금년에 1월에서 8월 달까지는 12,233명이 근거돼서 약 14.5%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관세청에서 마약 밀수 현황을 보게 되면 2017년에 69.11
kg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에는 1272.5kg로 해서 18배가 늘어났거든요.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무차별적으로 마약이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얼마 전에 무슨 그 드라마에서도 한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질 정도면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마약 공화국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드라마를 보면은 홍어 뱃속에 마약을 숨겨오는데 이번에는 사람 뱃속에 또 마약을 숨겨왔다가 이게 몸속에서 터져서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수법들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늘 우리가 수면 위로 밝혀진 그 현상을 보고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전에 그와 유사한 그 여러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그 마약을 자기 몸에다 넣어서 가지고 오는 이런 그 형태를 주로 우리가 이제 바디 패커라 그래요. 네. 몸 안에 그 물건들을 집어넣어서 온다. 주로 이제 중남미에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마약을 운반을 할 때 그런 아주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엄청난 그 양의 마약을 밀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처음 밝혀진 것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이 호주 시드니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단 말이죠. 자, 이 남성이 직접 밀수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시켜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인가요? 지금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제 통계적으로 몇 명 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공항에 가면 이런 그 경고 방송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서 짐을 통관하는 것을 도와주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 마약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들고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에서 검거된 이분이 직접적으로 마약 조직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부탁을 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것인지 그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짐 가방 대신 들어주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지금 국감장에서도 마약 이슈가 굉장히 화제이기도 한데 또 여기서 나온 통계들을 보게 되면 10대가 그 마약 사범으로 붙잡히는 사례가 5년간 28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이 퍼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을 갖느냐면 옛날에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라든가 일부 그 제한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숨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이유를 따져보면 중독이 20.8%, 그리고 유혹이 15.3%, 호기심이 12.2%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유혹, 호기심이라는 것이 전체의 한 3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10대, 20대는 이제 그 젊은 그런 나이기 때문에 먼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위에서 이것을 갖다 권유를 할 때 이거 마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 깨는 약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강남에서 한 그 유흥업소 여성이 그 마약을 먹고 이제 그 사망을 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울산에서도 벌건 대낮에 그 가족들이 오는 그 캠핑장에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문제가 된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약을 하고 난 이후에 직접 그 경찰 지구대에 들어와가지고 나 마약했다, 나 죽을 것 같다. 이거 옛날에는 우리가 전혀 그런 현상을 갖다 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현상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죽기 전에는 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마약의 중독성이 굉장히 무서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 평생 마약을 단속했던 수사관조차 그 마약에 중독되는 걸 본 적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와 관련돼서 같이 이제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마약이라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평생을 마약 사범들을 검거해가지고 교도소로 보내고 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마약 중독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일단 마약에 노출이 된다면
개인의 의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본인이 자제를 하거나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그 마약 자체하고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마약을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도 많고 그 신종 마약을 통해서 법망을 피하는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마약을 접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게 많이 느슨해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마초 같은 경우는 미국이 9개주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와 특히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태국에서 얼마 전에 이 대마초를 합법화시켰단 말이죠. 예. 물론 마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아주 강한 마약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마라든가 이런 것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단계를 갖다가 높이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왜 다른 나라는 그것을 허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줘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 많이 개방이 되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온 사람 또는 거기에서 생활하다 온 사람 또 여행을 간 사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해외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실제로 거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건 합법화되어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는 합법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약간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대처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좀 머리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하면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응 전략을 바꿨고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당면한 위협을 두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대결과 기후변화와 전염병, 인플레이션 등 세계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위협입니다.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가장 급박한 도전은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가진 국가라며 이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에 도전할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 외교, 군사 등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라고 지목했습니다. It is the only competitor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the growing capacity to do it. 러시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없다며 위협을 제약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런 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도전에 대응해서는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노력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계속 동맹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17번이나 등장했던 북한 관련 언급이 3번으로 줄어들면서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미국 하원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타이완과 미국은 경제안보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어제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나 미 의회의 반석 같은 지지와 초당적인 우정을 느낀다며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뜻을 밝히며 논리 대결을 펼쳤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등 5개 나라만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In favor 143, against 5, abstentions 35. Draft resolution A/ES11L/L5 is adopted.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치러진 러시아 병합을 묻는 주민 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병합 선언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러시아군은 즉각 조건 없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모두 4건이 채택됐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나라와 북한 대표는 찬반으로 맞서며 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Any attempt to divide the nation in any form or method is merely the beginning of lasting, very serious troubles rather than a solution. Self-determination is legitimate right to freely choose their sovereignt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tatus without interference from others. 러시아 규탄 결의안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 올라갔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긴급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안보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중요 기관 시설에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키릴로 티모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실장은 소셜미디어에 드론을 이용한 자폭 공격이 가해졌다는 글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높아지는 러시아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들은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에 대해 경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나토 국방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였습니다. 최근 격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소식이 이어집니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미국이 추가로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4기가 자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첨단 방공 시스템을 인도했습니다. Das hochmoderne Luftverteidigungssystem Iris-T ist aus Deutschland in die Ukraine geliefert worden und dort auch angekommen. 네덜란드 정부도 약 209억 원 규모의 대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핵무기 사용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We have conveyed clearly to Russia that this will have severe consequences for Russia. Russia knows that the nuclear war cannot be won, must never be fought.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But Russia's latest assaults have only deepened the determination of the Ukrainian people and further united countries of goodwill from every region on earth. 핵 사용 위협 등 러시아의 공세 강화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중에 손상되지 않은 관을 통해서 유럽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수 있다며 제재 해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르트스트림 1과 2의 누출 사고 후에도 손상되지 않은 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트스트림 2의 관 2개 가운데 1개가 가스 공급을 위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연간 270억 세제곱미터 규모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EU 쪽 코트에 있다며 EU가 원한다면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사장도 유럽이 보유 중인 가스가 한계에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Возвращаясь к вопросу о том, переживет Европа тем объем закачки газа в подземные хранилища, которые у нее сегодня есть, или нет, ответ очень простой.
гарантий никто никаких дать не может. 하지만 체코 프라하에서 비공식 회의를 연 EU 27개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은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부터 가스 공동 구매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EU 집행부인 집행위원회에 가스 공동 구매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겨울보다 더욱 위태로울 내년 겨울에는 공급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So the Commission was asked to speed up the works, and there is a clarity that, we will purchase the gas for the next winter together through the joint purchase platform. EU는 또 전력 생산을 위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U의 선택은 결국 러시아가 원하는 방안과는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정규 시즌 7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한 국내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포스트 시즌에 돌입합니다. 잠시 뒤 열릴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는 4위 KT와 5위 기아가 준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맞붙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네, 김상익입니다. 네, 오늘 두 팀의 선발 투수는 어제 일찌감치 예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KT는 오늘 1차전 선발 투수로 소형준을 마운드에 올립니다. 올 시즌 13승 6패를 기록한 소형준 선수, 지난해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승리를 따내는 등 21살 나이에 비해서 포스트 시즌 경험도 많고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기아는 왼손 투수 놀린이 선발입니다. 두 달 부상 때문에 8승 8패로 두 자릿수 승수를 못 채웠지만 후반기 성적이 아주 좋아서 감독의 신뢰가 높습니다. 소형준은 올해 기아전 3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은 3.71을 기록했고요. 놀리는 KT전 3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2.00으로 좀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 7일에 이 둘이 마지막 선발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도 놀린이 7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면서 판정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두 팀 정규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KT가 월등히 앞서 있죠? 네, 그렇습니다. 4위와 5위의 성적을 거뒀지만 두 팀의 정규 시즌 게임 차는 무려 10게임 반 차가 됩니다. 두 팀 상대 전적에서도 10승 5패 1무승부로 KT가 기아를 압도했습니다. 데이터를 놓고 볼 때 마운드와 수비는 KT가 좀 앞서 있고 방망이는 기아가 한 수 위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은 단기전인 만큼 이 성적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국 어느 팀의 공수 밸런스가 한 수 위에 있을지 또 결정적인 실수 없이 경기를 풀어나갈지 오늘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5위 팀이 4위를 이기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4위 팀이 1승을 안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요.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7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5위 팀이 4위 팀을 꺾어서 준 플레이오프에 오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2차전까지 간 경우도 2016년과 지난해 단 2번뿐이었고요. 기아도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렀습니다만 2번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셈입니다. 하지만 KT가 3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도 마지막 경기에서 LG의 끝내기 역전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기아. 오늘 패하면 내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총력전으로 나설 태세고요. 디펜딩 챔피언인 KT 역시 1승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오늘 1차전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로 마운드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KT가 무승부 이상을 거두게 된다면 키움이 기다리고 있는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요. 기아가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2차전 경기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감돌겠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내륙 곳곳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대전과 대구는 11도, 부산은 16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과 대구, 부산 모두 23도를 보이겠고요. 광주는 2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브닝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